김종대 전 의원하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진보 달마대사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을 매주 금요일 우리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고 있죠. 자, 민주당 공천 상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사실은? 사실 많이 바쁘죠. 돌아다닐 지역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뭐 정치 나가시는 것도 아니면서. 아니 뭐 제가 나가는 건 아니고 네. 뭐 여기저기 그 좀 개혁적 후보의 동향이 몹시 관심사고 이제 추후에 저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 국방위에서 대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누가 진출하느냐가 저한테 초미의 관심이죠. 아. 이미 국민의힘 쪽은 뭐 최수근 상병 외압 세력이 다 공천을 받아놓은 상태. 그러네요. 뭐 신범철, 그다음에 임종득, 안보실 2차장, 국방부 차관. 거기에다가 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외로 빼돌리고. 네. 아니 뭐 이미 그림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돌파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승찬 후보가 고석 그 전 군사고등법원장하고 지금 맞서서 용인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김병주 의원도 공천을 받았어요. 네, 이번에 경선에서 또 승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한정 의원 지역구인가요, 거기가? 거기서 어쨌든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하고 또 맞붙어서 싸워 이겨야지만 또 국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과정부터 부승찬 후보 경우에는 고석전 군사고등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네. 이렇게 지금 하니까 이 선거 자체가 외압이냐 진실이냐를 가리는 하나의 어떤 선거가 돼버렸고 선거 자체가 그다음에 들어와서도 또 앞으로 저기 국방부나 대통령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입장이고 갈 길이 먼데 아마도 22대 국회 초반은 특검 국회가 될 겁니다. 최수근 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종합 특검 이런 게 줄줄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저는 그 22대 국회 초장의 기선 제압을 못하면은 이후에 3년간 정치 어렵다고 봐요. 이제 저 정권에서는 별짓을 다 할 건데 초기에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22대 국회에 어떤 그 야권이 주도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상력이 이 선거 과정에서 발휘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조국 신당이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데 어차피 혼자서 교섭단체 구성은 못 하거든요. 목표가 10석이에요. 그러면은 비례연합당이라든가 녹색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제 야당이 별도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2대 1의 구도로 교섭단체 둘이 국민의힘을 압박해 들어가는 이 국회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 22대에 그런 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이 선거의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어쨌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원님께서 아는 게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도 금지가 됐었었고 공수처에 수사도 받았었는데 이번에 호주 대사로 내정이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출금된 사람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호주 대사로 내정을 하고 오늘 또 출국을 시켜버리느냐. 이거 뭔가 도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혹시 말씀하신 뉘앙스를 제가 살펴보니까 외교관 여건은 이미 발급받았고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것도 이미 다 미리 준비가 탁탁탁탁 계획적으로 진행됐던 것처럼 보여서 이게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국회에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이 최상병 사건 관련 특검을 대비해서 준비했던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핵심 피의자나 증인들에 대한 정리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외압 당사자 2명 특검이 되면 제1번으로 소환될 당사자들은 국민의힘 단수공천으로 방탄조로 갔고 해병대 문제인물 김계환 해병사령관과 임성근 1사단장은 다른 군대는 다 이렇게 군복을 벗고 물갈이가 되는데 해병대만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사 자체를 포기해서 가지고 현재 눌러놓고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내보내면 뭐 어디 또 대사 내보낼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눌러놓던가 아니면 빼돌리든가 둘 중에 하나고 그 2명이 그렇고
이종석 국방장관이 이제 모든 의혹의 그 연결고리인데 그렇죠. 여기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호주 대사로. 근데 어제 MBC 그 단독 기사에서 중요한 기사가 나왔죠. 그 장관이 작년 7월 30일 날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받고 결재한 다음에 다음 날 번복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우리가 몰랐던 일 하나가 대통령실 어제 전화. 예. 그렇습니다. 그 저기 대통령실하고 전화 기록이 확인. 11시 45분부터 11시 네. 50분까지 5분 동안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가 바로 그 전화 통화 끝난 직후가 막 비상사태로 돌아간답니다. 급박하게. 언론 보도 취소해라. 그다음에 이첩 보류해라. 이게 다 그 전화 이후 시간대에서 일어나고 그때 대통령실에 임종덕 휴가 갔던 임종덕 2차장이 전화를 해병대 사령관한테 하고 공직기강 비서실에 경찰에서 파견 나온 경정이 경북경찰청으로 전화를 하고 저기 모든 그냥 총동원 태세. 그게 이튿날까지 가는 거야. 8월 네. 2일 날까지도 이첩이 된 상황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지금은 해외 출국할 때가 아니라 휴대폰 압수수색해 포렌식 할 때고. 그것도 아직 안 했어요? 그 밑에다 했잖아요. 그 본사가 비서실장께 군사보좌관 이렇게 밑에서부터 저기 훑어 올라가 가지고 네. 본인이 남은 거예요. 본인이. 네. 그랬는데 요 시점에서 약식 조사라고 출국을 내보내버렸어요? 아니 출국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여기서 저기 일단 합법적으로 공범 빼돌리기를 합법적으로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주는 느낌이 막 나네요. 아.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식이고 이제 공수처가 그럼 수사하는 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네. 공수처장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공수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저 대통령 우검해라고 친목회원 검사로 바뀝니다. 공수처장이 예. 옛날에는 공수처를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을 막 올리려고 하다가 그거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여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일련의 흐름, 공천, 대사로 해외 도피, 그다음에 공수처장 교체 이런 일련의 사안을 우리가 하나의 시퀀스로 모아서 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방탄 체제가 완결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 근데- 아마 이후에 있을 특검에 대비한. 네. 예.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공수처에 무관심하고 왜 야권에서는 야당에서는 왜 공수처장에 신경 안 써요? 야당이 만들었잖아요 공수처를. 그러니까 왜 신경을 안 예. 써요, 근데? 뭐 민주당이 뭐는 똑바로 합니까? 여보세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제 그 선거 중에 이제 조금 분위기 쇄신이 되고 있는 거지 뭐. 지난 그러니까. 2년간 뭐 판판이 당했지 뭐. 그런 거를 조금 제대로 좀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고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일꾼을 뽑아줘야 되는 사실 분위기 이유가 좀 또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중에 네. 그 지방지를 빼고 보다 그 저기 에너지 넘치는 근육질로 이번에 전면적 다 세션이 바꿔주는 게 필요한 좋겠다.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상황 뭐 얘기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선의 홍영표 의원이 탈당 선언하면서 민주당 보고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이다, 공천 학살이다 이러면서 이낙연 대표랑 서른 의원 등하고 같이 민주 연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거 파급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참고로 네. 이낙연 의원의 그 새로운 미래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의당과 뒤지거나 비슷합니다. 네, 거의 사실은 안 나오고 있죠 요즘에. 예. 네. 거의 이제 존재감이 바닥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 제3지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 전데 네. 특히 그 양당 정치 극복, 양당 기득권 정치 폐해를 극복하자고 만든 게 제3의 정치인데 네. 다름 아닌 그 당사자들이 양당 정치 최대 수혜자들이다. 그러면서 자기 존재에 안 맞는 구호를 내신 거예요. 양당 기득권 정치 청사는 정의당 같은 데서 나오는 구호지. 그렇지. 기득권 중심에 있는 도지사, 당대표, 국무총리를 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또 한때 양당 기득권 정치 청산을 외쳤던 박지원, 정동영 의원, 과거 국민의당에서 지금 민주당 가 계셔서 그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도는 정치가 어떻게 제3의 정치냐. 이건 구조적 한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빅텐트로 해서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합쳤던 거는
제가 일종의 그게 비듬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데 비듬 정치요? 머리 털면 비듬 나오지. 네. 그 비듬하고 머리카락 그 우수수 나오잖아요. 네. 그 각 당의 부스러기들 모아서 하겠다는 정치 아니냐. 비듬도 보면은 지저분하지만 모아놔서 비닐봉지에 꾹꾹 눌러놓으면 꼭 똑같이 보이는 게 먹을.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정말? 지금 그런 정치 하신 거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비닐봉지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이제는 그거 다 쏟아진 거예요. 주워 담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부스러기 정치라고 했던 것인데 네. 그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하고 홍영표 의원은 저도 그분들 공천 탈락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홍영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하며 열심히 싸웠고 서른 의원은 동교동계의 김대중 비서 중에 마지막 원내 막내로서.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비서거든요. 네. 그래서 김대중 정신 요즘 기류의 김대중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한 명 남은 서른 의원까지는 통합 차원에서 좀 지켜드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뭐 시스템의 뜻인지 당의 뜻인지 이제 공천에서 탈락이 됐다면 이분들은 과거 DJ 정신을 생각하고 네. 또 본인의 어떤 정치의 초심을 생각할 때 일단은 어떤 그 이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도록 외곽에서 백의 종군을 하고 범야권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민주당이 아니라 네. 조국신당, 녹색정의당, 비례연합정당 이런 어떤 그 범야권의 하나의 촉진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경륜을 펼쳤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의 부스러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고 구차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결국 이제 개파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조금 났는데 혁신형 통합선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결국 이것이 좀 봉합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이해찬 전 대표, 뭐 이탄희 의원 이런 분들이 이 선대위에서 활동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주고 하나의 몸짓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움직여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 좀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장관 얘기도 좀 거론이 되는데 유 전 장관은 여기 참여할지 안 할지 솔직히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예, 이분들이 다 지금 미지수예요. 아, 다 미지수예요? 다 이해찬 전 대표는 미지수인데. 오케이 된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이해찬 대표는 2020년 총선에서 굉장히 불안한 선거를 180석 예, 엄청 압승으로 잘했죠. 예. 이끌었던 전례가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런 180석 압승을 하기 위해서 일단 벼락치기로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무리수가 따랐고 또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력히 추천한 당사자로서 그때 당대표 시절에 그 검찰총장을 추천해서 당의 어떤 망설이던 청와대를 네. 돌려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전략과 판단이었을지는 몰라도 오늘날 와서 보면 결국은 또 그런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또 이후에 어떤 위성정당 창당의 후유증이라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나는 유능한 전략가라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만은 통합형이냐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의문이 있어요. 아니 통합형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윤석열까지 이끌었던 그런 어떤 당대표 아니시냐 그런 면에서 조금 하고 또 상당히 또 많이 연로하세요. 그리고 저는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의 외부에서 평론가 작가로서 하는 게릴라전이 지금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규전의 지휘관으로 온다는 거는 여태까지 유시민 장관이 안 해봤던 일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 정의당에 있다가 노무현 재단 가셨다가 그렇지 민주당의 중책을 맡거나 큰 선거를 민주당에서 지휘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게릴라전에 능하지 정규지연을 해오신 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도 가만히 돼야 될 것 같고 단지 이탄희 의원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요? 어제 한겨레 김누리 칼럼이 네. 이탄희를 선대위원장 시켜야 된다. 아예 그냥 대놓고 써버렸더라고. 근데 저는 그건 좀 반대인데 왜냐면 이탄희 의원의 성격과 이런 걸 다 아는
저희 좀 입장에서는. 여기죠. 예,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 71세밖에 안 돼요. 1952년생이에요. 박지원 그리고- 의원보다는 그리고 적죠. 유시민 전 장관도 워낙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전략가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합쳐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합쳐서 공동으로 뭐 선대위를 한다든지 당연히 이제 뭐 합쳐서- 이런 네, 식으로 네. 해가지고 하되 옛날에 그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서는 김종인 효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할 수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당 대표와의 권력 분점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또 마차로 가야 되는데 네. 저는 공천이 빨리 마무리되고 이왕이면 외부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 선대위원장. 그래요. 예. 어쨌든 그 점에서는 저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의견이 맥락에서는 중요하죠. 예. 네, 뭐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해찬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이렇게 좀 조직을 정리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보겠습니다.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된 다음에 정말 좀 시끄러웠어요. 반발이 나오고.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셉니다. 한마디 다시는 니네 못 돌아온다 하고 나니까 그냥 싹 정리가 됩니다. 이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글쎄 역시 뭐 여권의 그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보낼 자리가 많다 이 얘기지 뭐. 그런데 어디 저기 사실 국회의원보다 더 좋은 자리 많아요. 그래요? 옛날에 민주당도 여당일 때 선거 떨어지면 예컨대 인천공항공사 사장 보냈다. 뭐 어떻습니까? 네. 저기 앞으로도 더 그 기득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여권의 프리미엄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 재의결이 이제 무산된 직후에 네. 제가 보기에는 드디어 막가파식 공천이 국민의힘에서 출연을 했다. 그러니까요. 네. 울산에서 이제 이채익 의원이라든가 네. 또 대구에서 유영아 변호사라든가 그 도모 변호사도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두 군데가 이제 박근혜 측 두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방탄 공천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이버 댓글 공작을 했다 실형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공천받고 거기에다가 특수활동비 무단 수령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잡아쳐는 검사도 사면받고 공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국토위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그 정부로부터 3천억 넘는 공사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해 충돌로 해서 출당까지 당하신 분이 다시 어느 날 살아와서. 슬그머니 복당해서 공천받았고 현재 돈봉투 사건이 터져가지고 거의 뭐 돈봉투 받는 장면이 CCTV에 찍히고 그러니까요. 이거 그 뭐 뒤에 돌려줬다고 제가 보기엔 진정성이 의문이 되는 이런 해명을 한 의원도 또 공천을 받았고. 그러니까 뭐 카페 주인 돈을 줬다는 카페 주인이 돈을 줬다 그랬다가 안 돌려받았다 그랬다가 뭐 돌려받았다 그랬다가 말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 네. 또 증거들도 막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국민의힘 공천은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인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여전히 진열대 상품 진열대 매장에 안 치운다. 고인물.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이에요. 또 하나의 한쪽에는 말하자면은 어떤 지가 먹고 싶은 거 특정한 고객한테만 사익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어떤 프리미엄 상품을 끼워 넣기를 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이상한 진열대를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마카파식 그리고 방탄 공천, 기득권 공천 이런 어떤 국민의힘이 22대 이 공천 체제에서 선거를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개혁은 끝난다. 노동, 교육, 연금 더 나가서 대한민국을 다시 활력이 넘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득권을 재구조화하는 개혁. 그래서 출산율을 다시 회복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국가의 구조를 뜯어고치는 개혁은 글러먹었다. 이분들은 절대 개혁을 하는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방탄만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21대 때 그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서 폭망해가지고 당시에 그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했는데 그때 주로 당선되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면 그때 공천 잘못해 폭망했다는 분들이 네. 이제 와서 또 출마하는 거 가지고 주류가 또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공천은 한동훈 공천이기도 하지만 저기 황교안 공천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황교안 공천이다. 황교안 공천이에요. 그리고 막 종북몰이하는 막 그런 네. 공천. 네.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상당히 뭐 건생구팽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뭔 소리? 김건희 예, 부인 여사 때문에 살았다가 이제 토사구팽 하듯이 이제 특검법 그 표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뱉어낸다 뭐 이런. 그 소리. 예. 아이고 이제 이해가 가네. 네. 하여간 말들 참 잘 만들어. 정말 말 잘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가 유감스럽게도 시대 정신이 사라진 각 당의 내홍의 주류가 된 공천이 돼가지고 제가 참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러운데 네. 우리가 이런 정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선거의 분위기로만 가준다면 네. 대한민국 개혁 가능합니다. 정권 교체 안 된 상태에서도 국민이 이제 개혁의 주체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의 창문이 열린다. 네. 그런 점에서 매우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례만 이제 2번 하는 건데 지난번에는 지역구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또 그냥 안전하게 민주당과 같이 합류하면서 비례대표 또 나간다. 이거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금지하는 법이나 당내 규정은 없어요. 어떤 당이든. 그렇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각 당이 비례를 2번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니냐 해서 관행적으로 그걸 차단해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예. 그지 당규에는 없는 거예요. 뭐 그렇죠. 정의당도 없어요. 제일 센 그 정의당도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은 보십시오. 저는 용혜인 의원이 이제 저번에 그 비례연합당 초선 진보 후보들하고 방송 출연하는 걸 봤는데 다 우리가 처음 보는 새로운 에너지인데 혼자만 다 알려진 이제 벌써 현역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이 안 맞아요, 우선. 그래서 일단은 저 허은하 의원도 영등포갑에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구 나간다고. 예, 거기도 비례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랬을 때 조금 당선 가능성을 우려로 했다면은 좋은 인재를 비례에 추천하는 게 맞고 본인은 격전지로 갔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의 정도죠. 다만 기본소득당의 의원 한 명인 당인데 이런 문제들까지 따질 여유가 있었을까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그러나 처음부터 비례연합당에 참여했던 구도가 이거였나? 네.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었나? 네. 이렇다면 조금 더 책임 있게 태도를 취해야 하고 아니면 사과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지금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기존의 대통령이 뭐 어디 한 군데만 가도 정말 엄청나게 비난을 해대던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18번이 넘게 지금 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참네. 아니 국가가 완전히 거덜날 일이 저 뭐 민생 토론에 거의 천조에 해당하는 돈을 막 다 풀었다면서요. 아니 그리고 어디 가도 똑같아요. 산업단지, 철도, 공항. 아니 똑같아. 어디 가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공항이랑 이런 거 막 해야 될 때가 지금 아닌데. 전국에 가서 지금 전국 지방공항 포화 상태인데 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면 고속도로, 아니면 부동산 재개발인데 이걸 하려고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무더기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국토 30% 넘는. 성남공항과 서산공항이 지금 무력화될 아주 위기의 순간인데 과거에 공군총장 막 옷까지 벗으며 저항했던 거라고 예비역들이 들어놓고 그런데 네. 다 해치웠어요. 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두 공항이 무력화되고 개발의 광풍이 대통령 말대로 되면은 우리나라 안보는 끝장납니다. 안보가? 석해에서 국지전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네. 석해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면은 F-16 전투기가 지원하는 기지가 서산 기지인데 이걸 싹 없애? 군사보호구역을? 아이고 대안도 없어요.
이 딸은 어디로 옮기겠다는 말도 아니야. 그냥 해줘야겠다. 그러니까요. 네. 아이, 참. 이건 거의 거덜날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이게 국방에서의 양평고속도로 사건이라고 보고 또 저기 그린 녹지 해제 같은 경우도 제2, 제3, 제4의 양평고속도로 사건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그 해당 지역의 규제 해제 지역의 땅은 누가 갖고 있는지 등기부등본 다 떼봐야 돼 이거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요. 여기 네. 대해서 좀 올바른 비판과 제대로 된 분석, 또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인지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선거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다 좀 면밀히 따져보는. 아니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이자들이 이런 어떤 무도한 일을 하는 배후에는 이번 선거에 굉장한 공포심이 있구나. 아, 오히려. 예. 지금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선거를 지켜야 된다는 이 조급증과 이 공포 심리. 그러니까 두려움. 4월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저랄까. 네. 이거는 제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한 대담은 김종대 의원과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